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형식적 요약의 부가지침, 이른바 이제 행간 읽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형식적 요약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텍스트의 내용을 줄일 때, 요약을 할 때, 그 텍스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요약하라고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 쳤다가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밑줄 친 부분들만 모아서 그걸 이제 요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축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거는. 근데 이제 그런 축약은 원래 텍스트의 길이가 있는데 그 길이를 뭐 10분의 1이면 10분의 1로 줄이는 건데, 중요한 부분들만 체크를 해서는 그게 바로 크기를 줄였을 때, 텍스트의 원래 길이보다 훨씬 짧은 길이로 줄였을 때 그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는 건데, 그 연결되는 고리들을 잘라내 버리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요약을 하면 안 되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추려서 그것들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걸 형식적 요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여기 이제 부가지침 얘기지만 그 전에는 이제 우리 기본 지침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장, 근거, 뭐 그다음에 핵심과 그 의미, 그다음에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차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골자가 되는 것들이에요. 골격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부가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얘기했던 그 네 가지, 현안 문제, 주장, 근거, 핵심어와 그 의미,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글들은 뭐 주장을 드러내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현안 문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뭐 명시적으로 써 있지 않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글 안에 글자로 담겨져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기본 요소들인가 하면, 오늘 얘기할 이제 부가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말 그대로 행간 읽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read between the line이라고 영어에서 쓰는 거잖아요.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백이지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글자로 명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 거기서부터 읽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지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지침을 요소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텍스트를 좀 더 깊이 있게 읽는 훈련을 했다는 소리죠. 또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 여기 함축, 배경, 관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기본 과정, 이 네 가지 정도를 알아볼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함축이라는 거, 영어로는 impl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implication이라는 게 예를 들어 봅시다. 데카르트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어요.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살았던 프랑스 철학자인데 되게 유명하죠. 뭐 철학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철학계에서는 슈퍼스타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거. 데카르트 얘기인데, 그 뭐 여러분들 뭐죠? 매트릭스에 보면 이제 뭐그 컴퓨터에 의해서 인간의 뇌가 조종돼서 환상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 사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도 사실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의 근거는 속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얘기 잠깐 소개하면, 데카르트가 이제 철학자로서 또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수학자이기도 하고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다방면에 재능이 많았던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제 수학사에도 남는 해석기하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학사에도 남는 수학적 천재이기도 한데, 데카르트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보다는 철학이 더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철학이라는 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플라톤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론을 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무슨 중세 철학자 누군가 또 반론을 하고, 서로 이렇게 반박만 하고 막 이럴 뿐이지, 맨날 판만 뒤집어지지
수학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서 발전할 맛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학문인 철학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데카르트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철학의 어떤 기초를 쌓아 올려서 그 기초를 토대로 철학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들고 보고 싶다. 그러니까 철학을 하나의 어떤 완벽한 학문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했던 것이 이른바 방법적 회의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수학은 공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호공리 같은 걸 얘기를 하면 누구죠? 유클리드의 기하학의 제호공리라는 게 있는데 두 개의 나란한 수평선은 아무리 늘려도 서로 만나거나 벌어지지 않는다. 즉 어디서 수직선을 주어도 늘 직각이다. 이 얘기죠. 그런 게 이제 공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공리라는 게 있어서 그 공리는 그 자체가 참인 명제이거든요. 그 자체가 참인 명제, 다른 어떤 전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참인 명제인데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공리로부터 추론을 해서 그래서 수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수학의 공리와 같은 어떤 명제를 발견하고 철학적 명제를 발견하고 그걸 토대로 거기서부터 추론을 해나가서 세계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공리라는 건 이제 자명한 거거든요. 자명하다는 거는 그 스스로 명백하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대부분 추론을 하는데 삼각형의 네가의 합이 왜 180도인지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증명하려면 삼각형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제 삼각형에 대한 어떤 명제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증명을 하는데 공리는 증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참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달리 말하면 아무리 의심하려고 의심해봐도 더 이상 의심할 구석이 없는 것, 그게 이제 공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개의 평행선을 그어 놓으면 이 두 개의 평행선은 아무리 늘려도 끝에서 만나지도 않고 더 벌어지도 않고 늘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직각을 유지한다라는 게 이게 유클리드 제호공리거든요. 사실은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저걸 의심했습니다. 저게 그 자체로 자명한 것일까? 의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거짓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이게 공리가 아니라는 걸 밝혀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특정한 전제 위에 서 있다는 거거든요. 제호공리는. 무슨 공리냐? 공간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빛을 쏘면 직선이 돼서 바로 맞은편 최단 거리로 부딪힌다. 이게 이제 제호공리가 서 있는 기본 전제예요. 이게 틀리려면 어떻게 되냐? 공간이 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축구공 위에다가 두 개의 직선을 그으면 처음에는 그게 직각일지 몰라도 수선을 그을 때 더 그으면 벌어지거나 이게 선이 이렇게 되거나 오므라들겠죠. 공은 둥그니까. 그런데 제호공리는 그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공간이 공처럼 둥글게 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그래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거죠. 공간은 둥근 공이 아니고 휘어지어 있지 않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 건데 그게 수학적인 엄융성에서 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 공간에는 그렇게 휘어진 공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질량이 큰 물체 옆에 공간을 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자, 그 얘기는 좀 길고 아무튼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런 공리 같은 명제를 찾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들을 의심해 보는 겁니다. 공리처럼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그런 명제를 찾기 위해서 방법적 회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가 뭘 했냐? 처음에는 이제 나의 감각을 믿을 수 있느냐, 감각이 나에게 보여주는 정보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걸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감각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잖아요.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는 이제 젓가락 같은 건데 젓가락을 그냥 맨눈으로 보면 직선인데 그 물속에다 이렇게 반 넣어보면 물속에서 이렇게 빛의 굴절 때문에 휘어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감각이 우리를 속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의심. 그럼 이제 그 믿음은
가로를 쳐두는 거예요. 이건 의심스러운 거다. 그 다음에 생각한 건 그래도 이렇게 외부 물체가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거는 확실하지 않나? 뭐 비록 이게 내 손에는 이게 뭐 맨들맨들하지만 어떤 다른 더 섬세한 사람의 손에는 이게 울퉁불퉁하게 느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개미에게는 이게 뭐 굉장히 험난한 길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 감각적인 거는 적어도 외부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심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젯밤 꿈에 굉장히 내가 강도한테 쫓겨갖고 죽을 것 같아서 숨이 막히고 막 몸에 땀이 나고 막 그랬는데 깨보니까 꿈이었단 말이죠. 그건 진짜 실감 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만지고 있고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물체들도 사실은 꿈이 아닐까?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물론 가능성으로서는 희박하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수학적 계산 같은 거. 5 더하기 7은 12라는 거. 그거는 내가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계산해도 12가 맞고, 꿈속에서도 그런 거는 5 더하기 7은 12라고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은 참이 아닌가,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근데 혹시 이게 사실 5 더하기 7이 13인데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어갖고 악마적인 그런 존재가 있어갖고 내가 5 더하기 7을 계산할 때마다 끼어들어서 13이 정답인데 12라고 12가 정답이게끔 자꾸 계산을 틀리게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이제 황당한 생각을 한 거죠. 악마의 가설을 세운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이제 바로 그런 데 착안한 거죠. 내가 왜 실제로 살아있다고, 그래서 어떤 곳에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누구랑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컴퓨터가 나의 그 대뇌를 자극시켜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매트릭스 얘기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식에 끼어드는 어떤 간섭하는 어떤 존재,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데카르트가 뭐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그럼 이것도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퍼뜩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그런 존재가 있어서 나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악마가 나를 속이려면 내가 수학적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간 겁니다. 데카르트의 생각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매트릭스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두뇌가 살아있던, 두뇌가 존재하는 거죠. 몸은 존재하지 않지만 뇌는 존재하는 거죠. 실제 세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뇌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속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데카르트는 세계를 다시 재구성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즉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외부 사물에다 이런 것들은 없어도 인간은 존재한다. 즉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다. 이걸 이제 사유실체라고 합니다. 실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실체라는 말 일상생활에도 쓰긴 합니다만, 철학에서 얘기하는 실체라는 건 그것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사유, 생각하는 게 실체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유실체, 생각하는 실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 그리고 이제 당시 기독교니까 천사, 신, 이건 다 사유실체들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 물질 세계들, 이런 것들은 연장실체라고 부릅니다. 연장이라는 건 도구 이런 뜻이 아니라 익스텐션, 퍼져 있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유실체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연장실체, 말하자면 이제 물질들, 이게 연장실체들인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토대로 해서
뭐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신의 선함을 통해서 나의 감각과 나의 계산의 올바름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인간을 세계를 둘로 나눈 겁니다. 사유 실체인 인간 이상의 것들, 그 다음에 연장 실체인 인간 아래의 것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둘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데카르트에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이 복잡해요. 인간은 사유하면 존재이면서 동시에 몸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유 실체와 연장 실체는 별도의 실체이기 때문에, 즉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장 실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특성만 있으면 되는 거고, 사유 실체는 생각하고 있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실체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별도의 세계인 거죠. 근데 인간에게서는 이게 만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손을 흔들고 싶다, 손을 들고 싶다 그러면 손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나의 연장, 아니 사유라는 영역과 나의 연장이라는 영역, 몸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만나느냐. 데카르트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이걸 이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철학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연관관계, 뭐가 먼저냐, 뭐 이런 건데, 자, 너무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카르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다 연장실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간 빼고 나머지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물질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동물들,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애들은 생각이 없나? 애완동물 길러본 사람들은 그 동물들이 생각한다는 걸 알죠. 감정도 있고. 심지어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생각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한다거나 어떤 철학적 사색을 한다거나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각하는 것부터입니다. 감각하는 것부터. 그래서 감각도 일종의 사유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감각적 지각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감각하고 한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뭐 어저께 친구들이랑 술 먹고 막 밤늦게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몸에 멍투성이가 됐어요. 뭐 어디 가다 부딪힌 거죠. 근데 그때 몰랐거든요. 술이 취해갖고 내가 감각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감각은 일종의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의식이라고 하는데, 자의식은 일종의 사유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동물은 사유 실체가 아니고 연장 실체다라고 했을 때 얘기는 동물은 감각도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카르트는 동물을 기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고양이 발을 밟았을 때 뭐 엥 하고 짖고 뭐 개가 짖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기계적 작용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목욕할 때 그 목욕탕 안에 이렇게 노란 오리 인형 같은 거 넣어주잖아요. 그거 누르면 뺑뺑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거는 일종의 기계적 반응이라고 생각한 거죠. 인간처럼 사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데카르트의 명제, 모든 동물은 기계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함축 얘기하려고 이렇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자, 기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게 이제 주장이에요. 데카르트 주장. 함축이라는 거는 그 주장으로부터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함축이에요. 그 주장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주장. 그 주장을 전제로 삼아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생각. 그게 함축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기계다. 그러면 동물이 기계면 기계는 뭐 아무런 감각도 없으니까 동물들을 뭐 마음대로 해부해도 되고 막 이런 거겠네. 우리가 동물 실험 금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동물이 고통을 받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기계라면 고통이 없는 거니까, 아픈 게 아니니까. 그럼 동물 마음대로 실험하고 뭐 사육하고 그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함축이에요. 첫 번째 함축. 그 다음에 그럼 동물을 학대해도 된다? 그럼 데카르트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서양에서 자연을 죽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계처럼 생각해서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된 거구나. 즉
데카르트는 생태 파괴의 이념적 주범이다. 이런 함축을 또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함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축이 중요한 이유가 이를테면 모든 동물은 기계다. 이런 거는 뭐 데카르트가 이렇게 추론을 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동물은 기계다라는 것에부터 그 동물은 감각을 못 느끼는 건데 그렇다면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감각하는 것 같던데 나랑 의사소통도 좀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데카르트의 주장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거죠. 함축을 읽어내면. 그래서 이 함축을 읽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또 어떤 영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함축을 읽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함축은 주장을 평가할 관점을 갖게 한다. 이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배경 또는 이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저자가 그 글을 쓴 이유, 목적, 배경 등등입니다. 물론 이제 저자가 자기 글에서 자기가 이 글을 쓰는 또는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밝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저러한 뭐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 글을 쓰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숨겨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역시 이제 데카르트 얘기를 갖고 하면 데카르트가 아까 이제 심신이원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유실체고 인간 이하의 존재들은 다 연장실체다. 이렇게 룰로 구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 책을 보면 이게 이런저런 철학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데카르트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데카르트가 그런 논의를 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논의의 배경. 이게 뭐냐면 데카르트가 아까 이제 천문학자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자기의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동설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논문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지동설 얘기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가장 유명한데 데카르트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동설의 생각이 이르는 거죠. 사실은 뭐 지동설이라는 게 당시로서는 물론 이제 뉴턴 같은 경우에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뭐 지구가 둥글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천문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별들의 뜨고 지는 운동들, 천체 운동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이 필요한데 천동설 모델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천동설은 실제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보조 가설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계산이 복잡해져요. 28개인가 뭐 보조 가설들을 만들고 뭐 이렇게까지 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 좀 심플하게 뒤집자. 그러니까 지구가 돌게 하자 이렇게 한 거죠. 태양을 세우고 처음에 잘 안 맞았어요 사실은. 갈릴레오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구가. 근데 지금 타원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주장했죠, 맞아. 예. 자,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갈릴레오가 아니고, 예. 코페르니쿠스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데카르트도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갈릴레오 맞죠? 예. 그 갈릴레오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교황청에 끌려가서 협박당하고, 너 지동설 계속 주장하면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당해서 결국 갈릴레오 지동설을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래서 천동설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나오면서 뭐 하늘을 보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그랬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데카르트가 읽은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굉장히 몸이 허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그래서 뭐 늘 침대에 누워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같으면 끌려다니다가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 지동설 원고를 서랍에 넣고 잠가 버렸습니다.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죠.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야, 이게 지금 과학이 막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가 낡은 권위를 이용해서 천동설만 주장하고 지동설을 억압하는 게 과학의 어떤 탐구 정신을 억압하는 이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데카르트가 그래서 어떤 중재책을 낸 거죠. 디마케이션 과학과 종교의 영역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종교가 관장하는 것은 사유실체로서의 인간의 영역이고 과학이 다루는 것은 연장질체로서의 물질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실체가 달라서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의 영역을 다루고 과학은 실체로서 그 연장실체 영역을 다루니까 서로 영역을 구별해서 하자라는 어떤 철학적 중재책을 내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데카르트가 직접 드러내놓고 하지 않은 논의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관점. 관점이라는 건 전제들을 포괄하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자살을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를테면 뭐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인간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겠죠. 또는 이제 뭐 우리 전통적인 가족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거고 부모님이 나의 생명을 주신 존재인데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말하자면 유교적인 가치관 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게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제들을 꺼내게 되는 관점인 거죠. 기독교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인간의 생명은 신의 것이다라는 전제를 끄집게 되겠고 뭐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이런 가치관을 전제들을 받아들이게 되겠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기본 가정. 자, 기본 가정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수문 전제를 얘기해 봅시다. 수문 전제라는 거는 논증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한데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또는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생략한 빼버린 전제. 이걸 이제 수문 전제라고 합니다. 숨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소크라테스 사람이니까 죽겠네? 뭐 이런 말. 예수도 사람이니까 죽었잖아. 뭐 이런 말.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 소크라테스 죽겠네가 주장이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라는 건 전제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니까 죽겠네라고 가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 더 필요해요. 사람은 죽는다가 필요한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게 수문 전제예요. 근데 기본 가정이라는 거는 수문 전제들 중에서 근본적인 전제들. 이를테면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의 주장과 이쪽 주장이 서로 다른데 그 다르게 되는 이유가 되는 전제가 바로 기본 가정입니다. 기본 가정은 그래서 보통 이제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예. 이래서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수문 전제 중에 기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유신론적 가정이 있고 무신론적 가정이 있겠죠. 그게 이제 기본 가정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논의가 갈라지는 거죠. 자, 이를테면 중세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을 얘기할 때 천동설 얘기 안 합니다. 천동설 얘기 증명하지 않죠. 천동설은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거 전제 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돌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바퀴 도는데 몇 년이 얼마가 걸리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지. 천동설 자체를 거론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도 기본 가정인 겁니다. 기본 가정은 천동설인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오늘날 보면 그런 천동설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는 천문학적 중세 천문학적인 어떤 자료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기본 가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은 수문 전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우리와 문화적 조건이 다르거나 시대가 다르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거나 이랬을 때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기본 가정이에요. 어떤 지점에서 달라진 건지 일종의 선입견. 선입견이 뭐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해합니다만 선입견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나는 뭐 이를테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나중에 더 좀 사귀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저 사람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는데 내내 안 좋더라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선입견인 거죠. 그래서 옳고 그른 거 간에 그 저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입견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본 가정을 찾는 거는. 그러면 역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게 돼요. 아,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틀렸네? 오늘날 생각해보면 틀렸네? 내 입장에 생각하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네? 등등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문전자의 기본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문화별, 시대별, 개인별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논평 단계로 갈 때, 우리가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언급을 하려고 할 때 이 수문전자 기본 가정을 파악해 두면 이걸 토대로 비판적인 접근이 가능하죠. 자, 지금까지 해서 뭐 네 가지 부가 지침 얘기했고 기본 지침 네 가지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지침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귀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 이런저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고, 또 생각해 보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반드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주장을 하려면 근거 있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물론 근거 없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글이고 좋지 않은 글인 거고, 그럼 뭐 핵심적인 말도 있을 거고, 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건데 수학적이진 않은 겁니다. 수학적처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이 8가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글에는 빠져 있는 것이 또 문제가 없는 글들이 있는 거고, 요약이란 건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있는 걸 찾아내는 거지 내가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글일 수도 있고 나쁜 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글은 뭐 이런 요소들이 빠질 수도 있고, 다 있으면서도 좋지 않은 글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뭐 그런 건데, 그건 논평 단계에서 이게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이런 건 논평 단계에서 평가하는 거고, 요약은 일단 그 글에 있는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오해하지 않게, 곡해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그 책을 읽고 잘 정리하는 훈련, 그게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약이라는 게 뭐 우리가 나중에 뭐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러더라도 브리핑 한다, 어떤 자료를 놓고 주고, 이거 뭐 잘 요약 정리해서 다음번 회의에 보고해, 뭐 이랬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제 요약 훈련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요약 정리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